아버지가 돌아가시 후 나는 계모의 끝없는 구박과 모진 말들을 견디다 못해 여러 옥설의 집을 뛰쳐났습니다. 이기령이라는 이름을 이지후로 바꾸고 계모와의 모든 인연을 끊은 채 택배기사로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연히 계모가 사는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됐습니다. 요즘은 거의 문학 배송을 하는데 배송 미시지에 파선주의 반드시 직접 전달이라고 적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면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초인정을 눌렀습니다. 뜻밖에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이게 누구야? 기롱이, 너의 마스크를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어?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시죠? 이놈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오랜만에 이 애비 맞는 게 그렇게 반가워. 하긴 나도 1년 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구나. 1년이요? 아니, 그게. 그런데 아버지, 이게 정말 꿈은 아니죠? 얘가 아직 잠이 안 깼나? 앞에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꿈이라니. 그나저나 어제는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했어? 또 친구 집에 가서 밤새 게임하고 놀다 온 거야?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하지. 아버지가 밤을 꼬박 새우고 널 기다렸어.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기롱이 넣어주고 사온 게 있어. 아버지는 내 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온것결에 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열어봐.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아버지가 커다란 상자를 꺼내서 내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브랜드 운동화와 패딩 점퍼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갖고 싶었던 옷과 신발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모두 그 브랜드의 운동화와 패딩 점퍼를 입는 동안 나는 너무 비싸서 사달라는 말도 못 꺼내고 시장에서 산 싸구려 점퍼를 입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패딩 점퍼를 입혀주고는 기분 좋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싶어 했잖아. 정년교부터 사주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사정이 안 돼서 못 해줬다 한다. 올해라도 사줄 수 있으니 다행이지. 내일부터는 학교 갈 때 꼭 입고 다녀. 내일부터 내 학교에 가라니. 내 나이가 벌써 30이 다 돼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며칠인데 내 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12월 1일이자니 12월 1일이요? 그럼 제 나이는 몇 살이고요? 이 녀석의 외곽제게 웅통한 걸 물어봐. 내 나이는 1993 졸업반이잖아.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요? 나는 55, 얘기해놓. 지을 비나이감 몇 살인 줄도 몰라서 그걸 물어봐. 하하. 아버지는 내 나이를 청구고 계시고 아버지 나이도 15,5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집을 나와 지금 20나우이 됐고 아버지는 환갑을 넘기셨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에 패딩 점퍼를 입고 등교를 하라니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대였습니다.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며 계모와 여동생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워 날씨가 오래따라 더운 것 같네. 들어가서 에어컨 들고 시원한 수박이나 잘라 먹자. 계모가 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택배 기사가 왜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 택배 줬으면 얼른 나가보세요. 계모는 내가 입은 택배 회사 유니폼은 알아봐도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10년 전에 가출을 했다고 해도 자기 손으로 10년을 키운 양아들의 얼굴을 모델 알아보다니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안 나가고 거기서 뭘 둥이 서서 뭐해요. 그리고 영감은 택배 받았으면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그 얼굴 보면 짜증난다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고 말했죠. 계모는 아버지의 등을 더미로 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방문에는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3개나 달려 있었죠. 저 자물쇠는 뭡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안 나갔네. 남의 집안일을 신경 끄고 얼른 나가요. 저 자물쇠는 뭐냐고요? 혹시 사람을 방 안에 감금하는 겁니까? 남의 집일을 신경 끄르니까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 손에 들린 자물쇠를 빼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뜻이야? 다음 모르겠어요. 뭐, 네가 누군데 다 모르겠냐고요. 아무리 자기 배트로 나온 자식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10녀를 키운 아들 얼굴을 못 알아봐요? 계모는 내 얼굴을 많이 들여다보다가 사색에대 갔죠. 기령이, 네가 어떻게 여기를,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왜 아버지를 방에다가 가뜨거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려는 거야? 그, 그거야 안전 때문이야. 안전이라니? 아버지가 밖에 있으면 당신 안전을 지키려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감이 정신이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어디 밖으로 나가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안전하게 집에 했으라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거지. 내 거 언제 사람을 방에다가 갓뜯다고 음해를 하고 그래. 아버지 정신이 왜 오락가락하게 됐는데요? 아니, 그것보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왜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10년 전은 나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그 말만 믿고 이 집을 나간 거잖아요. 아니, 그땐 나도 정말 영감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 원양 어서를 탔다는 양반이 이웃딸이지. 나도 연락 한 번 없으니 어디서 바다에 빠져 항천길이라도 간 줄 알았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버지가 원양 어서를 다셨다고요? 그래, 너 고등학교 입학할 때 네 아빠가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아서 거기서 일하던 인부들이 모두 정리의 고를 당했어. 백수가 된 후 그서도 너한테는 아빠가 해고 당한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오지나 신신당부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말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을 퇴직금 받은 거 야금 까먹다가 기녀기니가 고3은 앞둔 겨울에 원양어서를 타겠다고 하더라고. 너 대학 보내려면 돈도 많이 될 텐데 이대로 백수로 살 수는 없다면서 나 대학 보내려고 원양어서를 타셨다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새엄마가 날 그렇게 구박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 때문에 떠나고 너 때문에 황천길이 가서 꼴도 보기 싫다면서 네 벼로 나온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널 키워야 하냐 면서 그런 모진 말들로 집에 들어오는 게 지옥 같을 정도로 날 비롯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채로 집을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기가 가출해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게 내 탓이라도 된다는 거야? 그때 새엄마가 아무리 날 괴롭혔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으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난 절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모두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게 어디서 단말이야. 너 그 옷 입은 꼬락서니를 보니 택배기 쌓인 거 본데 배달하러 왔으면 야만이 배달이나 하고 나가. 내가 너네 회사에 전화해서 택배기 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서 난동 피운다고 신고하면 그럼 너 택배 회사에서 잘리는 거 맞지?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기 전에 어선이 집에서 나가 나를 회사에서 잘리게 만던 나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를 10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냥 나가.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어. 나는 택배기사 졸기를 벗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마당에 회사쯤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회사에 신고해서 나 택배기사에서 잘리게 만들어봐. 그런다고 내가 눈알아 깜짝할 줄 알아. 나 오늘 여기서 절대 못 나가.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이 무슨 꿍꿍이로 날 집에서 나가도록 만들고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이놈이 미쳤나? 다가 나가라고. 당장 나가 이 미친놈아. 계모는 손에 닿는 걸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청소기로 내 등을 내리치기까지 했죠. 나는 그녀를 피하다가 모은가를 바쁘고 넘어졌어. 그러자 그동안 지켜만 보고 있던 여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달려왔습니다. 아, 내 백을 왜 바쁘지 말이야. 저리 비켜, 비키라고. 여동생이 내 발 아래 깔린 명품팩을 집어들고 야단 법석을 떨었죠. 손으로 털고 입김을 호호 불어워 옷자락으로 닦으면서 기순한 곳이 없는가 살폈습니다. 여기 기순했다. 이거 지난 조에 산 신상인데 이걸로 찰 거야. 물어내라고. 아직 고등학생인 주제의 명품팩이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인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집에 이 명품팩 살 형편은 못 되는데 계모와 여동생이 입고 든 옷과 가방을 보니 죄다 명품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니? 엄마가 사준 거지. 어디서 오빠라는 작자가 10년 만에 나타나서는 난장이나 피우고 이거 여기 가방이 기순한 거 어떡할 거야? 오빠가 물어낼 거지. 택배기사 주제. 이거 물어낸 돈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급백이 얼마인데 800 무슨 백인의 몇 달 월급이랑 맞먹어. 도대체 네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사준 거야? 우리 엄마가 왜 돈이 없어? 건물주인데 건물주라고? 네 엄마가 우리 엄마 건물주 맞아. 쪽이 대학교 자취촌에 있는 빌라 건물이 우리 엄마 거야. 거기에 자취해나 학생들 월세만 다 받아도 한 달 수입이 차는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이려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네 엄마가 건물을 사서 한 달 입대 수입만 철 넘게 받을 수가 있지. 그러다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개 가난하던 계모가 갑자기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부분 불법에 가까웠죠. 불법 보험금 수령 같은 거요. 나는 계모를 날카롭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했죠. 아버지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말을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냐고? 아버지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영감이 저렇게 된 거야. 나 때문이라.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나 때문이라니. 동문소다 파지 말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말 좀 해봐요. 나 아버지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저렇게 되신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 때문일 수가 있어요? 너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너 때문이지. 나를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그래, 너 가출한 그 해결에 네 아빠가 돌아와서는 네가 어딨냐고 못하구나. 나는 사실 대로 애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네 아빠는 기억 코너를 찾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돌리고 다녀왔어. 그 시린 겨울 내내. 그러다가 그만만 차에 치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사경을 헤매다가 일주 후에 깨어나서는 아직 기녁이가 집에 안 들어오냐고 묻는 거야. 그리고는 아침만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 아직 기녁이 집에 안 들어오냐고. 이 녀석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오는 모양이라고. 아휴, 그 모습이 어째는 안쓰럽든지 아직도 눈물이 타나네. 계모는 억지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한숨도 겨드렸죠.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저 아픈 남편 병소 발드는 부인의 한포리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말만 들어서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봐요. 증거? 아니, 호면이 일어났다니래. 증거가 왜 필요해? 나는 당신 못 믿. 그러니
내 눈으로 증거를 똑똑히 봐야겠어. 당신이 증거를 못 내놓겠다면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겠어. 나는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계모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 하는 거야? 문 열어. 문 열어고. 야, 이 미친놈아. 문 열어 말이야. 나는 아랑곳없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병원 기록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뒤지기 시작한 거였는데 서랍에서는 의외의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보험 서류였습니다. 서류들은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수령인은 계모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여러 군데 보험 회사에서 받은 지급 결정 통지서들이 잔뜩 나왔죠.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호유장애를 인정받아 지급이 결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유장애를 인정받았다는 건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지에게 영구히 치료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곧바로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투에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맥손이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논이 모두 7억 5천.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금이 3억이니 도합 15억 5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은 지방의 소도이라 그 돈이면 20평대 아파트를 5채는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대학 자취촌에 있는 몰론 빌라 건물을 통째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계모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여동생과 함께 호유호식하고 있었던 것이 왔습니다. 그때 계모가 안방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뭘 뒤지는 거야?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새 5만은 대박을 맞으셨네요. 그걸 그 소리들을 지금 다시 들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다 친한 일이고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애비를 잘 모시고 있지 않니? 잘 모신다고요? 이 더운 날에 방 안에 문장고구 가둬두는 게 잘 모시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옷도 다해진 런닝 셔츠 차림이 있던데 밥은 제대로 주는 거 맞아요. 너는 왜 자꾸 나를 못된 사람으로 물어보치면서 의미를 하고 그래? 내가 이 남편 끼니도 안 챙겨주는 못돼 먹은 마누라일까봐 다 참 어차피니까 없어서 그런데 이 보험들은 왜 수용자가 모두 새 오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법적 상속자는 수용자가 지정이 안 돼 있었으면 나한테 와서 써야 하는 돈인데 왜 모조리 새 오마 이름으로 지정이 되었냐고요. 내 지적의 계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혹시 일부러 교통사고 일으킨 건 아니죠? 이게 미쳤나? 내가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그런 천인공놀짓은 안 했어. 어떻게 보험금 챙기겠다고 일부러 차로 사람을 치여? 그런 천인공놀짓은 안 했으면 다른 무슨 짓은 하셨다는 얘기겠네요. 말해보세요.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니 얘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내가 사람을 차로 일부러 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다른 무슨 짓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 정말이에요? 다른 무슨 짓을 안 한 게 분명해요. 여기 보험 가입 날짜를 보니까 모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가출하기 직전이네. 그때는 아버지가 원양호선 탄을 하집을 비웠을 때인데 이 보험 계약 아빠가 한 게 아니라 새 엄마가 한 거죠? 그래 보험 계약 내가 있다. 근데 그게 뭐가 어쩌다고 남편이 바다에 나간 후로는 몇 달간 연락이 안 되니까 늦기 전에 보험이라도 들어야겠다고 싶어서 그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입한 거야. 혹시라도 네 아빠 잘못되면 나 혼자서 너랑 네 동생이랑 둘을 다 키워야 하니까 육비다 생각하고 가입을 한 거라고.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 탈 때까지 매달 납입하는 돈만 50만 원인 없던데 이 돈은 어디서 난 거고요.
그거는 네 아빠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배선한 거야. 저금안에 센치면 사실상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것 뿐인데 그게 무슨 큰 문제이라고 나한테 따지고 되는 거니.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길 해도 바란 사람 같아서요. 한꺼번에 보험과 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용했다는 거잖아요. 이 소류들을 보면 정말 뭔가가 이상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남편을 이용해 큰 돈을 만지르는 수장이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당신 눈은 아버지가 돈으로 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런 거죠. 너 이러는 거 사실은 보험금이 너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와서 뿔이 나서 그러는 거지. 나만 네 아빠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네 아버지를 돈으로 보고 있으면서 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추궁하길. 그래, 난 네 아빠 명의로 보험 여러 개 가입해서 보험금 타먹었어. 근데 그 돈 그것 다 네 앞 병간도 하느라 쓰고 있는 거야. 이걸로 자초지정은 전부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만 네 집에서 나가. 나는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계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뭘 그렇게 노려보고 서 있어. 왜 보험금에 배상금까지 10억이 넘는 걸 보고 나니까 네 몫이라도 챙겨서 나가야 할 것 같. 그렇게 단단히 한 몫 챙겨서 택배기사 때려치우고 너도 건물주 하려고? 어림없는 소리. 너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콧백에 남비친 놈이야. 저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가서 연락 한 번 안 하네. 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이야. 제가 집을 떠난 건 새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내 의지로 집을 나간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도로 나가라고 등땀 일어나니 안 나가면 해코지 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했어? 얘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독하게 괴롭혔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남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야 하냐. 면서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나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을 거라고요. 어디서 철진한 얘기를 자꾸 끝이 보내고 그래. 나는 네가 이러는 의도를 모를 줄 알아. 그래, 그래. 확 닦아놓고 시원하게 말해보자. 그래서 배치에 올 말을 못해 올 말을 띠달라는 건데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버러지여. 그래 지금껏 지아버지를 버려놓고선 돈 냄새가 나니까 들러부는 돈 버러지. 네가 바로 그 돈 버러지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정신이 확 드네요. 내가 오늘 진짜 돈 버러지가 뭔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가족,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겠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의 교통사고 때문에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돈들 모두 아버지 명의를 돌려놓으세요. 통장, 그리고 자취촌 원룸 빌라의 등기부 등본 모두요. 안 그러면 새엄마가 후유장애를 겪는 아버지를 방에 감금하고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방문에 걸린 자물쇠와 허름한 옷차림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내게를 달려들어 휴대폰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둘이서 욕심각신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택배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모은가 모장창 박살나는 소리가 났죠. 나는 반사적으로 택배 상자를 뜯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남성 화장품과 향수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러닝 차림에 아버지가 사용할 만한 제품은 아닌 해외 브랜드의 고급 화장품이었습니다. 이거 남자 화장품과 향수잖아요. 새엄마 남자 있어요? 나 남자라니. 설마 다 남자를 이 집에 드나들게 하려고 아버지를 방에 가던 거예요. 이대로 이혼을 하면 재산을 아버지한테 넘겨야 하는 걸 아니까 재산은 본인이까지 꼭 다른 남자가 즐긴 거예요.
이게 어디서 헛소리를 나는 다른 남자가 같은 거 없어. 나에게 놀어진 네 아빠뿐이야. 거짓말 나 고등학생 때도 다른 남자 있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버지 없는 동안 밖에서 외박하고 남자 스킨 냄새 풍기면서 들어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그때 새엄 기다리느라 우는 신영이 다독이면서 라면 끓여서 먹었었어요. 겨우 8살 밖에 안 된 딸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니까 좋았어요.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내 엄마는 나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그저 아빠가 같이 살고 싶었던 나쁜 여자일 뿐이야. 그래도 신영이는 당신이 낳은 딸은 내 아빠의 딸이기도 하니까 혹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폈던 거예요. 나야 당신이 낳은 나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자기 뱃모로 낳은 딸까지 내팽개치고 나가서 바람을 피우던 여자가 어려운 하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아버지에는 다른 남자가 연애를 하고 계시겠지. 그래요. 오히려 다행이네요. 새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러면 아버지랑 이혼하기도 쉽고 아버지 재산을 되돌려 받기도 쉬울 테니까. 내가 왜 네 아빠랑 이혼을 해? 발도 안 되는 소리 어디 하게 되나 안 하게 되나 두고 보세요. 나는 침실과 화장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내가 뭔가를 발견할까봐 조마조마해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렸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남자 옷가지와 세면대 위 서랍장에서 남성용 면도기를 발견해서 거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래도 바람을 안 펴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까? 그건 너희 아빠 거야. 다른 남자가 아니라고 계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관남이 골프채를 들고 안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강도 어디서 오라 니놈이 강도. 상관남은 다짜고자 내게 골프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겨우 몸을 피해서 화를 냈습니다. 계모가 놀라서 상관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명수 씨 강도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강도가 들었다고 분명 연락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그러자 방에 숨어있던 여동생이 문을 뺏고 열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내가 아저씨한테 전화했어. 나는 정말 저 택배기사가 강도인 줄 알고 진짜 오빠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야. 뭐라고 오빠? 이 자식이 네 오빠라고. 네 오빠랑 죽었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죽었다고요? 나도 엄마 말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여동생과 상관남이 동시에 계모를 바라봤습니다. 계모는 몸들 바를 몰라 있죠.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남편의 사고를 당해 저지경이 되고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집의 남자는 나 하나뿐이라고. 내가 언제 하늘이 죽었다고 했어. 죽은 셈 친다고 한 걸 잘못 들었겠지. 생각해봐. 지 세운 맛을 타고 집을 나가서는 10년을 안 돌아오면 죽은 거라 매한가지지. 안 그래? 나는 계모의 거짓말에 환경을 느꼈습니다. 대체 몇 명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인 건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리는데 여동생 신영이가 상관남의 팔에 매달려 있는 걸 댔습니다. 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인인지 친근해 보였습니다. 마치 진짜 아빠와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이 얼굴이 묘하게 닮았더군요. 신영이가 나와 안 닮은 게 엄마가 다른 이복동생이라서 오래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계모의 행실을 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관남과 여동생의 관계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화장실에서 본 칫솔이 떠올랐죠. 화장실로 들어가 칫솔을 몽땅 챙겨서 나왔습니다. 칫솔은 왜까지 고가는 거야? 증거 확보 차원에서요. 증거라니 무슨 증거 그건 알 것도 없고요. 그리고는 안방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나왔죠. 오늘은 아버지만 모시고 일단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현관문을 나서자 계모가 상관남을 등땀 밀었습니다. 오서 막 그란 말이야. 아니, 아까는 쫓아내라더니 이제 오선 왜 못 나가게 막으라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때리고 집에서 나가면 좋은 거 아니야? 저 자식이 지 아버지 때리고 가서 내 재산을 다 떼앗으려 하고 있단 말이야. 이용시키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알고지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명수 씨가 가서 막아. 상관남은 계모에게 등따 밀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그런 남자를 향해 차분하고 냉정하게 경고했죠. 네, 아깐 막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를 얌전해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로 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상관남은 놀라서 나와 계모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당신 역시 새 엄마가 내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신용이 너도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도 아무도 새 어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방에 꺼내주지 않았으니 학대에 동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서 비키세요. 그게 계모의 눈치를 살펴던 상관남은 결국 내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택배 트럭에 올랐었죠. 그리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입원 검사를 실시하고 주치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용천 환자 보호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니까 9년 만에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중간에 왜 정기 검진을 안 오셨어요? 계모는 아버지자 태어는 정기 검진조차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 놓고 아버지를 보살폈다 간호했다 주장을 하더니 정말이지 치가 떨렸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검사와 관찰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증상은 시민성 기업자기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매일 아침을 10년 전 12월 1일로 되돌리는 듯한 증상, 즉 항에서 돌아온 다음 날로 착각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완치는 가능한가요? 원인은 심리적 충격, 일종의 쇼크입니다. 본인이 철회하지 못한 큰 상실감, 특히 아들을 잃은 것으로 믿었던 트라우마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심리치료와 환경 안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인 관계 회복이 병행되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잃은 줄 알았던 아드님이 돌아와서 직접 옆에서 간병하고 계신 상황은 치료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에 코끝이 찝이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겨우 눈물을 삼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곧 매일 같은 날을 사셨다. 충격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가족의 일상과 연속성 회복되면 뇌가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매우 희망적이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병실로 돌아온 나는 침대 곁에서 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 잡았던 아버지의 손은 매우 크고 단단했네. 이제는 나보다 작아진 손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항상 한 뼘만 남은 아버지의 손을 굳게 옮겨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알았으니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가지고 나오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개 칫솔이 모두 가족의 것으로 나왔죠. 아버지가 갇혀있던 방은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서 거실 화장실에 있던 칫솔 3개 중 하나는 상관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역시나 내가 의심한 대로 여동생과 상관남은
친자 관계였습니다. 계모는 아빠와 결혼 후에도 상관남과 외도를 저질러 여동생을 낳은 겁니다. 그래놓고 아버지의 딸로 지금까지 키워온 거죠. 나는 핸드폰 건의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죠. 계모의 오랜 외도 사실은 그만큼 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와 검사 결과, 사고를 모두 가져와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송 준비에 들어가자 했습니다. 나는 친정 확인서, 진단서, 이전에 수집한 사진과 통장 일체를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난 장면들이 필름처럼 흘러갔죠. 10년 만에 다시 온 집에 초인종 소리 나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미소, 택비 상처에서 쏟아진 남성용 화장품들, 침실과 화장실에 발견된 상관남의 생필폰들, 그 모든 게 진실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써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계모에게 벌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계모 김다진이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부자를 10년 동안 만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한 주에, 그리고 9년이라는 오랜 시간 아버지를 갇혀있게 한 대가를 7개 할 거예요. 그럼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동시다발로 청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칫솔 3개 중 하나가 상관남의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니 상관남의 머리카락으로 다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관남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실시하라고요.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관남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막막했죠. 일단 무작정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관남과 마주치 머리카락을 뽑아서 도망이라도 철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집에서 나온 사람은 상관남이 아닌 여동생 신영이었습니다. 나는 여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뒷걸음질 쳤죠.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많이 예보해준 동생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싹 지워지고 택배를 배달하던 날의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왜 잠깐 얘기 좀 해. 나는 여동생을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가서 상관남의 그녀의 친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크게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했죠. 그게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해. 유전자 검사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아저씨 머리카락이랑 네 머리카락 있으면 검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신영이 네가 그 아저씨 머리카락을 구해다 줄 수 있을까? 여동생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친아빠일까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게. 그렇게 나는 상관남과 여동생의 머리카락을 구해해서 다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대로 친자 관계로 나왔습니다. 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이제의 상관관계가 법적 사실로 확인된 이상 위자료 청구 근거가 튼튼합니다. 계모가 보험금 등을 편취한 정황과 아버지의 감금호혁을 입증할 증거도 제정해야 합니다. 상관남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에 여동생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계모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며 당당한 척했습니다. 정말 양심도 문법분한 여자였죠. 법원 복도에서 그녀는 내게 자신감 있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신영이가 네 아빠 자식이 아니라니 편비치 소리 다 듣겠네. 그리고 난 네 아빠 보험금으로 한복 챙기려던 게 아니라 그저 누라된 도리로 네 아빠를 포살치고 그의 부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야. 난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
드디어 법정에서 마지막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계모는 법정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죠. 억지 눈물을 짜내면서 말이죠. 김다진 씨 먼저 법원의 판결이 출발. 근거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가 남편의 재산을 편취하고 남편의 일상적 외출을 반복적으로 제안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정황을 넘어서 피고가 남편의 경제적 지원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 유용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조가 규정하는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도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차분하거나 배우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혼인의 기본적 실 파괴하여 이혼 사유가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돌봤습니다. 통장 관리는 가정사님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 제가 대신 처리한 것뿐입니다. 명품과 화장품 같은 제가 산 것들은 못 집안사님의 일부였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구속했다는 말은 터무니없고 오히려 제가 남편을 보호하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된 것뿐입니다. 법원이 그런 정황관으로 저를 범죄자 단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한숨 섞인 어제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주문과 판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자진 씨의 진술은 본인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행한 행위가 실제로는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여 두고 외부와 단절시키며 남편의 의사에 반해 재산 처분을 한 정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형법상으로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강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이익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또는 사기주의 구속력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남편 명의 보험금과 통장 잔고를 피고가 임의로 이체해 사용한 정황은 단순한 맞벌이 가사 관리의 범죄를 벗어난 임의 처분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몰래 산 것이고 나편을 돌본 건 정말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계모와 달리 여동생은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상관남의 친절하는 사실에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집에서 아저씨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것도 분명히 봤습니다. 이신영 씨 유전자 검사 확인하셨나요? 네, 제가 누구의 아인지 진실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너무 믿고 싫고 원망스러워요. 그 말에 계모가 벌떡 일어나서 사태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지금 또 키워졌더니 내가 믿고 원망스럽다고 그리고는 화살을 내게 돌렸죠. 기령인 너희 자식. 대체 신영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했길래 네 동생이 저렇게 엄마 뒤통수를 치고 네 편을 드는 거냐고. 계모는 판사의 호통을 듣고서야 진정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중인 시문이 모두 끝나고 변호사의 마지막 정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는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명의이며 계모는 그 재산 편취한 자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감금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이혼과 재산 반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합니다. 계모의 변호사는 계모가 아버지를 돌보았고 재산 관리는 가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우리 쪽 주장이 과장된 감정 쪽 주장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의 선고는 명확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읽어드렸어요. 아버지, 판결문 읽어드릴게요. 본 법정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심해왔다. 피고의 행위가 재산 편취와 자유침해 해당한다는 합리적 의식을 넘는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혼은 인정되며
피고가 불법적으로 처분한 모든 재산은 즉시 원고 이용천 영의로 회복될 것이며 피고와 그 공모자는 집에서 태고 좋지 않다. 추가로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인정한다. 이제 아버지는 완전 자유예요. 아버지의 재산도 모두 대체해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판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모는 이대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하겠다고 나를 윽받질렀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며 집에 버텼죠. 나는 그런 계모를 쫓아내고 재산을 찾아오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판결문 읽어보셨죠? 어서 나가세요. 읽었지. 그깟 판결문이 못해 수라고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계모는 정말 막무가내로 버티려 들었습니다. 내가 증거를 다 조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요. 다 조작된 증거일 뿐이야. 네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도 문제 삼을 거다. 사람들이 네 말을 그대로 믿을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증원 통장 내역 사진 유전자 검사 모두 법적 효력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라고? 대체 그딴 걸 왜 한 거야? 넌 가족을 파괴 이럴 들은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제가 파괴한 건 당신이 만든 거짓뿐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내 집에 내가 있는데 왜 나가라는 건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법원의 명령은 명백합니다. 당신은 최고 대성이고 재산은 회복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아니 무슨 국민들을 위한 법원이라는 데가 그런 이상한 판결을 내는 거니. 내 집에서 내가 산다는데 그걸 왜 쫓아내라는 거야? 나 참 오이가 없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네요. 그렇게 버티면 법적 불이익만 덕워집니다. 불이익, 내가의 불이익을 봐야 해. 난 피해자야. 네가 갑자기 찾아와서 소란 피운 것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거다. 난 아픈 이 아버지를 돌본 잘못밖에 없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하고 통장을 관리해온 건 당신 피해자가 아닌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계속 이대로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러자 계모는 온목이며 퇴세를 전환했습니다. 뻔뻔하게 버티는 게 안 통하자 불쌍하게 오면 동정심을 사리고 했죠. 기령아, 나 좀 불쌍해요.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친형이도 있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집에 있는 칼 곳이 없어. 당신이 어찌되든 내가 알파 아니고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거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전에 수술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신영이는 그래도 내 동생이고 재판에서 나를 도와줬으니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신영이가 유학을 간다고 걔놈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 신영이 고깃집에 가 재판이 후로는 내 전화도 안 받고 싶어. 앞으로도 신영이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연락도 안 할 거고요. 뭐 너무 힘들다고 날 찾아왔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더니 엄마와 인연을 끊고 유학을 떠나서 새 삶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신영이 결정에 아버지도 찬성하셨고요. 그리고 새엄마와 바람을 핀 박명소 씨가 기억 후 신영이의 존재를 몰랐다고 돌러더니 서류상으로도 그냥 둘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딸이자 내 동생으로요.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아직 미성년자라 엄마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설명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영이 핑계는 되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래도 계모가 끝까지 집을 나가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결국 경찰을 불러 법원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계모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압했죠. 그 사이 신영이는 유학을 떠나고 아버지는 퇴원해서 집 돌아왔죠.
아버지는 벽장 속에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내서 내게 내밀었습니다. 기룽아,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하고 이걸로 대학에 가. 통장을 열어보니 이런 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양어선에서 1년 동안 고생해서 돈을 아들을 위해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너 수의사 되고 싶다며? 그럼 대학에 가야지. 이제 돈 넉넉하게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수의대 시험을 봐. 그 당시 나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 날 택배들을 제때 배송하지 못한 일로 택배 회사에서 잘려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는 건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나는 수의대를 가는 대신 그 돈으로 가까운 상가를 임대 애완동물 용품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의사의 꿈은 접었지만 이렇게라도 좋아하는 애완동물 관련 사업을 시작하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가게는 후기가 좋아 장사가 잘 됐고 아버지는 나를 다시 만난 날부터 삶의 시기가 재작동하기 시작해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시간은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로부터 돌려받은 건 재산이지만 진짜로 얻은 건 가족의 시간이 없어